우리 한신대 신대원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생 학우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신이 모교는 아니지만 모교에 온 것 같은 그런 흥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상북도 봉화의 북지교회 출신인데, 우리 북지교회는 문익환 목사님 아버님이신 문재린 목사님께서 용정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46년에 해방되고 귀국하셔서 김천에서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기장 경북노회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17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개척하신 교회 중에 하나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당연히 목회 소명을 받고 한신대를 올 줄 알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도해지로 나갔는데 거기에 기장교회가 없어가지고 예장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니까 교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장신대로 추천해 주셔서 어떻게 장신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신대로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제적을 당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85이신데 기장에 은퇴하신 경북노회 공로장로님이신데 한신대 가라니까 말 안 듣고 장신대 가더니 덜컥 잘려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소속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지만 절반 이상이 저는 기장 정신을 가지고 지금껏 또 신학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WCC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벌어졌던 신학적 논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큰 악의 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냉전의 마지막 산물인 분단체제일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거대한 이 구조적 악의 뿌리는 수백만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앗아간 냉전의 대리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세계교회와 신학계가 서로 어떻게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논쟁하였으며 이러한 갈등 속에서 기독교의 선교와 증언이 세속사와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여러분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948년에 이제 막 창립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어떻게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의 강화에 부정적으로 기여했는지 아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950년 7월 WCC가 서구교회의 이념적 기호에 일방적으로 편성하여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과 유엔의 경찰 행동을 승인한 소위 토론토 성명에 초점을 맞추고 WCC의 초기 사회 사상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념이 갈등하고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출발한 냉전이 실전, 진짜 전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고뇌와 좌절, 그리고 자기 비판과 성숙이라는 발전의 궤적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걸 추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 한국 신학계가 가장 놓치고 있는 신학의 주제 하나가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우리 예장과 기장이 1953년에 갈라졌는데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파가 갈라질 여유는 있었어도 어느 신학자 하나 그 참혹한 전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조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바깥에서는 한국 전쟁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두고 치열하게 신학적으로 논쟁했는데
그리고 WCC는 자기 자신을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잘못되게 전개됐던 에큐메니칼 사회 사상사를 교정하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민족의 생명권을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생명 신학에 대한 작업이 한국 전쟁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전쟁과 생명 평화의 신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묵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 과연 한국 전쟁을 일으켰는가?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분단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통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남북한 분단 정부의 최대 정치적 이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통일의 이름으로 1950년 한국사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극인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데 바로 통일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남한 정부의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가 익히 특히 저희들 세대가 교육받아 왔듯이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 북한군이 갑자기 전면적 침공을 38도선에서 걸쳐서 자행해서 잠에 들어 있고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서술이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도 이러한 서술은 광범위하게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 것에 반해서 남한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은 남쪽이 먼저 공격을 감행했다고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한과 미국은 김일성이 그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주장입니다. 한반도의 한국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계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료적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입증한 것은 지금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의 관장으로 계시는 박명림 교수가 최초로 그것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입증했습니다. 사실은 이 박명림 교수 이전에는 한국 전쟁 기원에 대해서 누구도 남침이다 북침이다 단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브루스 커밍스는 비록 북한이 최초로 전면전을 개시했더라도 1950년 6월 23일 남한이 황해도 옹진방도에서 국지적인 북침을 먼저 했다고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명예교수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이 남한의 도발이 6월 25일 날 그 내전으로 전면적인 내전으로 확산돼서 38선 동부 지역까지 교전이 확대됐다고 이렇게 그 시민 전쟁론을 그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주장했죠. 만약 6월 23일에 국지전이 옹진반도에서 국지전이 사실이라면 이는 남한이 북한을 공격한 최초의 국지전이라고는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남측 통계, 우리 남한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49년 5월에 남북 간의 최초의 국지전이 5일간 지속되었고 400명의 북한 군사가 죽었고 22명의 남한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민간인이 개성에서 남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이미 1949년에 이런 큰 규모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주장에 따르면 남한이 1949년에만 432차례 38선을 넘어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조선노동당에 보고했습니다. 1949년
대부분의 38선의 무력 충돌은 남한의 선제 공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미 다 입증된 얘기들입니다. 1950년 6월에 발생한 한반도의 전쟁은 사실은 1949년에 38선을 중심으로 빈발했던 국지전들의 연속 선상에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1949년의 국지전들이 남북 간의 전면전의 준비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국지전의 성과를 기준으로 북진 통일 정책을 공식적인 이승만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1949년 9월 30일 이승만은 그의 정치 고문 올리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공격적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 공산군 내에 있는 우리의 우군들과 연합하여 평양에 있는 공산도당들을 쓸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느끼고 있다. 우리는 김일성 주구들을 북부 산악지방까지 밀어붙여서 그곳에서 점차 굶어 죽게 할 것이다. 그런 후 우리의 방어선은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 편지는 유엔 한국위원회 고문인 존 포스터 덜레스가 주장한 대로 남한군이 전적으로 자위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침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사실 승공통일, 북진통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에 의해서 축출될 때까지 그의 초지일관된 정치 구호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김일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1949년까지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1950년에 들어서 근본적으로 변화했는데 중국 팔로군에서 중국 공산혁명을 위해서 싸우던 조선 병사들이 대규모로 북한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귀환은 북한의 군사력을 1950년 6월 현재 9만 5천 명까지 이르게 가기에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김일성 역시 친일파와 친미파 그리고 매국노 이승만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한다는 명분하에 조국 해방 전쟁을 기획하고 조선노동당에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탈린은 남침의 정당화를 위해서 김일성에게 절대 선제 공격하지 말고 남한의 도발을 기다렸다가 전면적으로 반격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모택동은 만약 미군이 참전하게 되고 38선을 넘는다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택동은 미군을 한국과 만주의 국경에서 마주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그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보장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승만도 똑같은 약속을 워싱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의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의 지원을 얻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박명림 교수는 남한과 미국 역시 북한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채 서로 상대방이 선제 공격하기를 기다렸다고 주장합니다. 그 시나리오는 북한 점령을 위해 먼저 후퇴, 둘째 반격, 셋째 전체 한반도의 점령이라는 세 단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이 발발되기 전에 완벽하게 동일한 논리와 시나리오가 평양과 모스크바,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총구를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때는 무르익었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서양 진영은 서로의 가진 힘을 자신의 영토 밖에서, 다른 말로 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힘대결을 하는데 자기네 땅에서 싸우면 자기네 백성들이 죽으니까 극동에 자기네들이 갈라놓은 조그만 나라 한반도에서
한반도의 국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전쟁,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우도록 대리전의 물밑에서 암묵적 동의를 합의를 보았습니다. 방병님은 그에 져서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에서 커밍스에 의한 남한의 해주 침공설은 허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병님이 명쾌하게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커밍스의 웅진반도 충돌설이 모순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6월 23일 웅진반도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충돌이 갑자기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이 커밍스의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맞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23일 날 남쪽이 먼저 공격을 감행한 국지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밍스가 밝혀낸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UN 한국위원회가 존 포스터 덜레스 당시의 WCC 국제위원회 위원장, 또 미 화이트하우스 미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보좌관, 그리고 한국 전쟁 동안의 미 국무부 장관이 되는데요. 이분이 UN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이었는데 이제 한국의 불안감이 고조되니까 그 한국을 방문해서 조사해서 유엔에 보고서를 내려고 유엔 대표단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 보고서의 서문이 6월 23일 날 동경에서 작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전쟁 보고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이라는 게 어디 갑자기 일어나나요? 우리도 워온 이라크,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이미 전쟁의 기운이 다 드러났고 또 이 양심 세력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국 전쟁도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북한이 남침을 했다? 전혀 아니에요. 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존 포스터 레스가 이미 서론은 뻔한 거니까 이미 동경에서 써갖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고서, 한국 전쟁에 대한 그 덜레스의 보고서의 핵심이 모두가 잠든 새벽,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남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본질에 대한 UN 한국위원회의 보고서는 누군가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각색되고 편집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개입자들이 지목한 악의 축을 제거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일부로 전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은 기정사실이고 방병님에 의해서 문서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해서 6월 23일 날 국지전이 기획되고 도발되고, 그날 한국전쟁 발발 보고서에 대한 서문이 쓰여졌다면 이게 과연 남침인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정밀하게 유도된 남침인가, 우리가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한국전쟁을 조망하면서 한국전쟁의 성격을 이승만의 성공통일전쟁이나 김일성의 조국해방전쟁 등의 한국전쟁을 정당화한 이데올로기나 브루스 커밍스의 내전론, 강정구의 통일전쟁론, 그동안 널리 알려진 무제한적 대리전쟁론 등의 한국전쟁의 본질을 설명한 이론들의 한 가지 치명적 한계를 지적해야 됩니다. 한국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국전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 동족에 의해, 또 외국 군대에 의해 300만의 한민족의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600만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1000만의 이상 가족을 반영구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유럽에 투하된 폭탄보다도 더 많은 폭탄들이 이 좁은 땅에 투하되어서 국토 전체의 자원과 자연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증오와 원한과 상처로 점철된 가장 비극적인 반생명적 상처를, 그 기억을 우리 가슴속에 묻고 지금까지 68년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생명 파괴적인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당사자들은 남과 북, 미국과 소련과 중국은 단 한 번의 회개 없이 이념적으로 그 전쟁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 어떤 한국 전쟁을 설명하는 이론도 이러한 1000만 가까운 생명의 희생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고는 올바른 연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전쟁과 세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CC 토론토 중앙위원회 성명서입니다. 우리 극동의 한 나라에서 촉발된 내전이 동서냉전 구도에서 아주 국제적인 갈등으로 비화됐을 때, 혹은 국제적 냉전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내전으로 가장해서 충돌했을 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선호에 따라서 양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특별히 WCC 중앙위원회가 1950년 7월 13일 날 발표한 한국 상황과 세계 질서에 관한 성명 Statement on Korean Situation and World Order, 약칭으로 토론토 성명서에서는 세속 사회의 냉전적 대립이 동서교회 사이에 이념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 초기부터 이제 막 태동한 WCC는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950년 6월 26일 국제선교사협회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의 총무 랜스는 한국 NCC 총무 남궁옥 목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의 대규모의 침략군이 우리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미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강구함, 당신의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해 주기 바람. 같은 날 IMC 총무 제 전임자인데 랜스는 WCC의 국제위원회 CCIA 국장 놀드와 함께 그 백납중 박사 앞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한국의 비극에 동정을 느낌, CCIA는 유엔과 접촉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 전달할 건의안을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협의 중에 있음. WCC와 IMC의 간부들이 협의한 후 CCIA 총무, 국제위원회 총무 놀드는 6월 26일 하루 뒤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연구회는 국제문제이사회는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무력에 의해 주로 의존하는 정책적 집신들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 기독교적 의무를 강조하고자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고 정치 충돌했는데 유엔이 중재를 해서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유엔에게 협상을 중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CCIA는 최초에는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분쟁의 해결을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CCIA의 입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고슬라비아 결의안과 매우 유사한 유엔의 남북 간의 중재를 요청하는 안이었습니다. 이러한 WCC의 입장은 한 주일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WCC 3차 중앙위원회 직전 국제위원회 실행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중앙위원회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성명서의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였습니다. 니버는 한반도에서 미국 주도의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경찰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독일의 고백교회 지도자였던 마틴 뉴멜러가 지지했습니다. CCIA의 지도자이자 미국 NCC의 국제국 총무였던 패글리가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안하는 경찰 행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라이놀드 리버와 함께 초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북 간에 전쟁을 멈추는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던 WCC가 일주일 만에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군사를 결성해서 한국 전쟁에 개입해서 침략자인 북한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으로 드라마틱하게 그 입장이 바뀌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WCC가 세계교회협의회가 전쟁과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토론토 성명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코트하면 침략 행위가 자행되었다. 가장 객관적인 증인인 유엔 한국위원회는 모든 증거들이 북한에 의해 사전 계산되고 협력된 침략이 준비되었고 비밀리에 자행됐다는 점을 밝혀둔다. 무력 침공은 국가 정책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질서의 도구인 유엔이 이 공격에 상응하는 즉각적 결정을 내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지하도록 경찰 행동에 대한 권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결의안이 발표되고 나서 아주 논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주된 논점은 교회가 한반도의 내전에 유엔의 무력 사용을 지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틴 리멜러는 우리 독일은 한반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반하는 무력적 폭격에 반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라이놀드 니버는 현대 세계에서 국가들의 공동체 영역에서 경찰 행동이 취해지는 최초의 사건이며 마땅히 교회는 지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슬람이라는 우리 중앙위원회 대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국제기구가 이와 같은 성명서를 만들면 안 된다. 나는 한국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찰 행동으로 불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고, 당시 WCC 의장이던 조자신 중국의 TC 차오는 이 성명서는 월스트리트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경찰 행동의 정치적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경찰 행동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45대 2로 가결해서 통과했습니다. 두 명의 평화주의자만이 유엔의 한국전 개입을 촉구하는 WCC의 성명에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로마드카를 비롯한 동유럽 교회 지도자들이 이상하게도 캐나다에서 하는 중앙위원회의 비자가 거부돼서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최초의 중재와 협상을 통한 한국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던 WCC가 입장을 선회해서 미국과 유엔의 경찰 행동의 지지로도 바뀌었을까요? 단지 9일 안에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WCC가 미국 주도의 유엔의 한국전쟁 개입을 세계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빛의 자녀들, 라이놀드 니버의 개념의 빛의 자녀들의 경찰 행동으로 그 도덕적 권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WCC가 유엔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을 한국 전쟁 발발 후에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WCC가 지금은 상당히 종교적인 단체지만 WCC가 처음에 창립할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국가주의 교회였기 때문에 유엔 창설을 공식적으로 먼저 제안한 것도 WCC 국제위원회였습니다. 국제위원회가 WCC가 창설되기 전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유엔 헌장의 초안을 WCC 국제위원회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제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모든 기독교 국가의 외무부 장관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WCC의 역할은 막강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사안에 따라서 WCC가 업적으로 참여한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교회가 세계 국제 정치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크리스텐돔 패러다임, 국가주의 교회 패러다임은 뭐 노르웨이, 독일 이런 데서는 뭐 수상이나 장관들이 목사님들이 많았고, 목사님들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정부가 목사님들의 사례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교회와 국가 간에 일치된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WCC가 남북 간의 중재로부터 경찰 행동으로 그 입장을 선회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제위원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6월 26일에 유엔의 중재를 촉구하는 WCC의 의사를 전달한 후 국제위원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한국위원회의 보고서를 존 포스터 덜레스로부터 받았습니다. 존 포스터 덜레스가 국제위원회의 대부였고, 동시에 미국 Advisor to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국의 안보보좌관이었고, 또한 유엔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전달받고 WCC가 입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커밍스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전쟁 이틀 전, 6월 25일 이틀 전에 남한이 국지전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 유엔 보고서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WCC는 유엔 한국위원회의 보고서가 6.25 발발 이틀 전에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토론토 성명은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의 성명서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존 포스터 덜레스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엔 안보리가 경찰 행동을 촉구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6월 27일 가결한 이후에 미국의 목소리가 WCC 국제위원회를 지배했습니다. 패글리가 국제위원회의 성명서를 리버와 함께 초안을 했고, 최종적으로 토론토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라이놀드 리버와 패글리의 윤리는 국제사회의 불량 국가들을 지적하고, 그 불량 국가들을 어느 때나 경찰 행동을 통해서 손보기를 원한 트루만 대통령의 경찰 행동 개념을 입안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국 국무성의 외교 철학의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을 미국에서는 라이놀드 리버라고 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가 단지 신학계에서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했고, 미국 정치 철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이놀드 리버는 당시에 독일에서 망명해서 이제 미국의 유니언 세미나리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리버는 미 국무성의 특별 자문관으로서 트루만을 돕고 있었는데, 당시 트루만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아마 도널드 트럼프처럼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트루만이 한국 전쟁에 미군을 보내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군사의 모빌라이제이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낸 아이디어가 유엔을 사용해서 유엔 연합군을 결성해서 미군이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 파송케 하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법 체제의 논쟁이 자기 국내법이 우선이냐 국제법이 우선이냐, 그게 이제 국제주의자와 국내주의자에 따라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민주당 정부였기 때문에 유엔의 결의를 국내법에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고, 그런 장치를 근거로 미군을 파송할 수 있었고, 16개 국가들이 군사를 보내서 약 36만 정도의 연합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비하인드에서 세계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를 지적하고 그 불량 국가를 벌주는 그 경찰 행동이라는 외교 철학적 또 외교 행동적 그 개념을 만들어냈던 그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 포스터 덜레스 전 미 국무부 장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역대 국무부 장관 중에 가장 위대한 국무부 장관으로 칭송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워싱턴에 가면 덜레스 국제공항이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치인이자 외교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초기 우리 WCC 사회 사상사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톨릭 신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대교구의 아크비숍 대주교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엄격한 장로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게 싫어서 그 아들은 가톨릭으로 갔다 뭐 그런 여담이 있습니다. 그는 1948년 WCC 창립 총회의 주재 연설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고 프린스턴 신학교와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파리 솔본느에서 국제법을 공부했고 조지 워싱턴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외교관이었던 할아버지를 따라서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법조가에서 외교관으로 직업을 전환했고 유엔 대표, 유엔 대사들을 역임했으며 후일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추르만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해서 한국 전쟁 중에 미 국무성 장관이 되었습니다. 거힌을 비롯한 모든 미국의 외교학자들은 덜레스가 1900년대 미국 현대 외교의 도덕적, 철학적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선교적 열정이 강했으며 그는 모든 외교적, 정치적 공무를 세계 선교와 연결해서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 1947년 WCC 준비위원회가 기획한 옥스포드 교회 공동체 국가대회에 참여하면서 에큐메니컬 경력을 시작했고 거기서 본인은 신앙적인 지적인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나 파시즘, 독재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독교의 힘이 그런 독재 정권과 파시즘을 대항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기독교를 활용해서 공산주의를 응징하고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냉전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를 무찌르는데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초를 놓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일의 냉전 상황에서 덜레스는 그의 보수적 신앙과 도덕적 국제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대결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무신론 국가인 소련과 중국에 대항할 영적인 십자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적대 세력이고 미국은 국제 질서 영역에 있어서 악의 축을 구분할 수 있는 선의 축의 선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기독교 강대국으로서 악의 축으로부터 자유세계를 보호하고 구원할 신적 위탁을 미국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위탁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악을 찾아내고 악을 구속하고 징벌하는 경찰 국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든지 유엔이나 미 의회의 승인 없이도 악의 축과 싸우는 데 있어서 미국은 개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북미 간의 핵 위기가 고조됐고 제네바에서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소위 제네바 합의라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북은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연료와 또 핵발전소 2기를 지어주고
또 개혁 개방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2002년에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파기했는데 그때 부시가 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중에 조금 나이가 있는 한국들께서는 기억할지도 모르는데 부시가 이란, 이라크, 북한은 악의 축이다. Axis of Evil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라크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를 파기합니다. 악의 세력과는 협상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 Axis of Evil이라는 게 그냥 부시 대통령이 만들어낸 수사가 아니에요. 미국의 기독교 사회 사상사에 라이놀드 니버로부터 시작한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Evil Making Theory라고 악마 만들기 theory로 출발해서 Axis of Evil까지 계속 진화해온 개념이고 지금도 이 악의 축의 개념이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념적 뿌리가 되는 개념입니다. 덜레스는 악의 축이라는 이념의 뿌리가 되는 경찰 행동을 한국 전쟁을 소재로 기획했고 그 이론적 작업을 1937년 옥스포드에서 만나서 자기에게 현실주의 윤리라는 세례를 준 오랜 친구이자 특별고문 라이놀드 니버에게 부탁했고 라이놀드 니버가 지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의 작업은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옷을 만들지 않고 황제에게 이 투명 옷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황제는 사실상 그 옷을 입고 벌거벗었는데 궁궐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칭송할 때 우리 신학자들은 speaking truth to the power, 권력의 진실을 얘기하는 게 신학자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황제 당신은 벌거벗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라이놀드 니버는 미국의 침략 야욕이 있는 경찰 행동을 빛의 아들로서 선의 축이 세상의 불량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해야 되는 신적인 위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 국제 질서가 그렇게 칼로 무자들이듯이 한국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도 그래도 오랜 연구가 필요한 아주 모순된 그 현상인데 누가 국제사회에서 절대선이고 누가 국제사회에서 절대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행동 개념이 미국의 베트남 내전의 개입, 중남미 내전의 개입,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전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 의회의 선전포고와 전쟁 승인 없이 미국이 언제든지 다른 국가를 침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외과 수출식 타격을 하고 선제 공격을 한다면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똑같은 윤리적, 철학적, 외교 철학적 근거를 대고 폭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의 신학의 뿌리인 경찰 행동 개념이 한국 전쟁 초기 미 국무성 내부에서 기독교적 근본주의와 미국의 유일 패권의 야심이 되는 반공주의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결합되어 태동한 것입니다. 이 3자의 조합이 1950년 이후 미 보수주의자들의 기본 철학이며 지금은 민주당의 그 세력들도 동의하는 철학입니다. 오늘날 그 한 축인 반공주의를 이슬람과 테러리즘 그리고 북한으로 대체하며 부시의 악의 축의 이념으로부터 부활했고 트럼프에 이르러서는 외교적 파시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포스터 덜레스는 외교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컬 운동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다음 우리 챕터로 페이지 14페이지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토론토 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WCC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WCC 안에서 심각한 교회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명서 그 자체가 서구교회의 일방적 시각만을 전적으로 담았다는 비판입니다. 토론토 교회에서 동구교회가 한국 전쟁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는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석 자체를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로마드카와 캐나다 입국이 거부됐던 WCC 중앙위원회였던 헝가리 개혁교회 의장인 베레츠키 주교가 WCC 총무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무력 침공이 벌어졌다고 서술된 제2항은 유엔 한국위원회의 증언을 가장 중립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설명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WCC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앙위원회가 다른 주장은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일개 정치적 기구인 유엔 한국위원회의 성명을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유엔에 이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결정과 경찰 행동을 승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는 동시에 정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협상과 화해를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압력을 넣어야 된다. 그런 위선적인 희망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호소가 모든 정부들에게 전달되어진다 해도 어떤 정부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개별적으로나 또 유엔을 통해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겠습니까? 당신은 그 모호한 바람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베레츠키의 비판은 WCC가 의존한 한국위원회의 전쟁 보고서의 신뢰도와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헝가리 개혁교회는 WCC가 한국 전쟁의 진짜 침략자인 미국을 옹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개혁교회 총무 마타식은 WCC가 동서냉전 구도 속에서 일방적 입장만 지지하면 WCC를 탈퇴하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티시차오 WCC 의장이 한국 전쟁에 대한 유엔의 세계교회협의 결의안에 반대해서 의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이 사임을 두고 WCC는 뒤에 중국 공산당이 압력을 넣어서 사임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팅주교 그러니까 최근까지 생존해 계시던 중국의 팅주교께서는 WCC가 티시차오의 입장을 조금만 존중해도 티시차오가 그런 정치적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사임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수리해버린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중국 교회는 우야종에 의해서 항미 원조 운동이 조직되었고 대대적으로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교회가 WCC가 이렇게 첨예하게 한국 전쟁을 두고 이렇게 갈등했을 때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한국 전쟁을 둘러싼 로마드카와 라인홀드 니버의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동구교회로부터 그 성명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직면한 WCC는 에큐메니컬 리뷰라는 WCC 기관지 학술지를 통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을 출판하고 또 그걸 학문적으로 토론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성찰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WCC는 바로 대립된 의견이 나오자마자 한국 전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 같이 WCC 국제위원회는 만약에 그 유엔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유엔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고 또 세계 질서를 위해서 유엔이 그 행동하는 것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라면 유엔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 북한이 침략했기 때문에 유엔이 유엔군을 결성해서 남한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인도의 MM 토마스 그 당시 중앙위원회 의장은 그 세계 질서가 도대체 누가 만든 질서냐?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질서인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미국의 가렛은 아시아의 독재자인 이승만이나 바오다이 베트남의 이런 부정한 권력들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협력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가 민주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공산주의로부터 한국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면 오히려 공산주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건강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드카는 비셔트 후프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라이놀드 니버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 평화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독단적인 언어는 다른 민족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물리력을 사용하고 파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WCC는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십자군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 한국위원회가 토론토 성명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해하는데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그 한국 전쟁 이후의 경제적 확장의 동기, 냉서 동전 동서냉전의 이후에 그 비하인드에 있는 경제적 목적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비셔트 후프트는 이런 답장을 보내요. 본인도 그때 WC 총무인데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침략 행위를 세계교회협의회가 응징하는데 옹호하는 것은 그 자체는 옳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나중에 비셔트 후프트가 돌아가실 때 자서전을 썼는데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WCC가 그 미국의 일반적 반공주의에 대해서 이용당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1989년 모스크바 중앙위원회에서 WCC가 회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950년대 상황에서 로마드카의 입장은 붉은 꼭두가시 모스크바의 첩자로 비난받았습니다. 레이퍼는 모스크바를 포함하여 동구교회 토론토 성명에 가장 비판을 한 비판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로마드카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한 것은 라이놀드 니버였는데 자기 성명서 탄생에 앞서서 본인이 가장 그 성명서를 초안했기 때문에 그 니버가 동구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오래전부터 골수 공산주의가 된 중국의 우야종 같은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순전히 마르크스의 이념에 그 자체에 의해 고무된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당대의 역사적 비극에 대해 무지한 많은 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그들이 비판하는 시스템보다 더 가혹한 것을 역사적 부정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체코의 로마드카와 같은 인간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로마드카는 성명서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했지만 니버는 그를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일반론적으로 그를 단순하고 순진한 신학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마드카와는 반대로 니버는 본인 스스로 작성한 성명서를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문서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침략 행위에 항거하는 세계 질서를 위한 도구로서 유엔에 대한 행동의 위임과 두 번째, 만약 전체주의의 무력적 압력이 저항에 부딪히고 공산주의가 착취하는 부정의와 무질서의 잘못을 바로잡혀진다면 이 분쟁이 또 다른 세계대전의 시작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철저하게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전을 주장한 것입니다. 세계교회의 성명서 중에 요점은 어떻게 공산주의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의 침투로부터 충분히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확고부동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니버는 공산주의를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공산주의의 침투를 경험하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무력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때 니버는 평화주의자 파시피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주의를 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에 그는 기독교 현실주의를 주장하면서 그의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기독교 현실주의를 니버에 의해서도 도덕적 판단은 가장 변호 가능한 도덕적 근사치에 도달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니버에 있어서 예수가 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니버의 현실주의적인 윤리관입니다. 그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윤리관에 따르면 평화주의자들과 로마드카의 이상주의는 한국 전쟁에 대한 입장으로서 매우 순진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한국의 화해와 평화와 중재를 의미하는 기독교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 센츄리와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할 점은 무엇인가? 나는 평화주의자가 아닌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분쟁에서 기독교적 해결을 위한 진일보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전쟁은 세계 공산주의와 전면적 투쟁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입된 무력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독교적 통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이 유용성을 가지는 큰 이슈들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적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허세일 수도 있다. 결국 평화와 협상과 화해 길을 문을 닫고 무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라이놀드 니버의 한반도에 있어서 윤리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니버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독교적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자체에 대해 정직하고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그의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허세이며 진정한 해결책은 정치 경제적이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윤리적 신학적 지점으로부터 그는 한반도에서 염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경찰 행동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니버는 아시아는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토대가 취약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직 신탁 통치하에 있거나 신생 독립국인 식민지 민족들은 사회정치적 안정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아시아의 공산주의에 의해 격침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엄청난 도덕적,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바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제 질서를 구축할 도덕적인 힘을 가진 선택된 나라가 바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였습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니버는 미국의 다른 나라 전쟁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개입의 윤리학은 누가 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에서 최종적 도덕적 판단자가 되며 어떤 종류의 상황적 도덕성이 아시아에서 요청되는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최종적 도덕적 판단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와 공동체와 우리 개인들은 죄인입니다. 미국도 동일한 죄를 범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용서가 필요한 국가인데 자기를 세계의 질서를 수호하는 선의 축으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국가로 신성한 제국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로마드카는 미국과 그 동맹국도 역시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 없는 단지 다른 세속 권력의 한 축에 불과하며 결코 미국이 국제 정치의 도덕적 파수꾼으로 십자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찰 행동은 단지 세계 지배를 추구하는 경찰 국가의 침략적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드카에 의해서는 경찰 행동을 지지하는 토론토 성명은 세계교회의 입장으로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서냉전의 와중에서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칼 바르트의 처치 도그마틱스 of reconciliation, 화해의 교유학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바르트는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토 성명으로 인해 세계교회와 신학자들이 동서로 나누어져서 첨예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을 때 바르트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면서 신학의 흑백 논리로부터 탈출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로마드카의 대화의 신학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냉전 상황에서 화해자의 임무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동구 공산주의에 결코 경도되지 않았지만 반공주의를 원칙적으로 공산주의보다 더 큰 악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는 배척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배척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시는 분이다. 공산주의자들 역시 인간이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도 위해서도 존재하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공산주의자들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공산주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공산주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존재할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점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바르트는 공산주의에 대한 휴머니즘적 접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반공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약 종교가 어떤 한 이념의 반대적 시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중에 반이슬람, 반동성애, 반 WCC 세력들이 범하고 있는 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복음보다도 그 포용성보다도 반대가 더 우선하는 그런 신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트를 동서 신학의 어디 한쪽에 가두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입니다. 그는 공산주의 발전을 서구 자본주의의 비인간화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의 비인간과 착취구도 노동조의 복지에 관한 해결 없이는 사회주의의 뿌리를 사회주의의 발효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반공주의 한국 전쟁을 정치점으로 동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바르트는 서구 철학과 정치 윤리 및 신학이 이념적 관계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간절히 요청했고 새로운 동서 관계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과 화해의 주장이었고 그것을 제3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찰 행동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논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전쟁을 둘러싼 다양하고 대립적인 에큐메니컬 사회 윤리적 입장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입장들 가운데 바르트가 추구한 제3의 길이 세계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기독교적 길이었다고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전철 교수님도 오셨던 바르트의 한 강의실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라이놀 니버하고 바르트가 특강을 했는데 라이놀 니버가 하도 북한을 응징해야 되고 경찰 행동을 해야 된다고 거의 북한을 지구상에서 소멸해야 될 집단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르트가 집에 가서 자기 손자가 쓰는 그 당시에 아들 부부가 제네바 근처에 살았는데 프랑스에 삑삑삑 소리 나는 소 인형을 갖고 와서 니버가 강의하는 중간에 바르트 교수가 계속 그 인형이 삑삑삑삑 소리를 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한국 전쟁에 대한 세계교회의 윤리적 응답과 그 한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교회의 입장이 동서냉전의 이념적 기호에 편승해서 유엔과 미국의 경찰 행동의 승인과 유엔의 화해와 중재를 촉구하는 두 가지 진영으로 첨예하게 분열되어 갈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남한, 친미국, 친자본주의의 서구교회의 목소리가 WCC 토론토 중앙위원회를 지배했으며 동구교회와 아시아교회의 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론토 성명서는 심각한 에큐메니컬 교회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동서양교회의 대표적 기독교 윤리학자 로마드카와 니버의 신학적 논쟁이 수반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바르트는 기독교가 냉전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화해의 길을 걸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논쟁들은 WCC가 사회복음이라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닌 사회윤리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WCC가 말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출발점이 바로 한국 전쟁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편 토론토 성명으로 출版된 신학적 윤리적 논쟁은 다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러한 논쟁 어디에도 당시 한반도 민중이 당했던 고통과 생명의 파괴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 전쟁이 그들에 의해 결정되고 기획되었듯이 한국 전쟁에 대한 세계교회의 입장과 논쟁 역시도 한반도 백성의 절규와 고통을 담고자 하는 생명신학적 관점이 결여된 채 철저히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갈등과 분단 상황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정체성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바르트의 주장은 오늘날 한반도 상황에서 여전히 유용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왔는데 바르트의 신학대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선교적 사명은 바로 우리 한반도의 생명을 가장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화해와 평화의 길임을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주장하고 또 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논쟁 그 자체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중에 우리가 서로 기장예장이 분열됐습니다. 교단이 분열할 여유는 있었어도 어느 곳에서도 이 참혹한 전쟁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나오지 못한 것은 한국 신학계의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미국에서 오는 길인데 카터 재단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한반도 문제로 발제를 하고 오는 길인데 지금 남북 북미 간의 대화의 상황이 참으로 좋지 못합니다. 다시 조금 미국에서 그 외과 수술적 폭격에 대한 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쉽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지금 못할 지경에 있고 또 북한은 그 미국이 요구하는 언제까지 핵을 폐기해야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 우리 한국 신학계와 한국 교회가 우리가 정말 냉전의 마지막 유산인 분단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봄이 온다는 판문점 선언에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상상처럼 우리 신학적 상상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의 길은 결코 수동적인 윤리나 증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단의 상황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화해의 길은 가장 적극적인 생명 윤리적 선교적 응답입니다. 특별히 문익환 목사님 이 교정에서 저도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문 목사님의 그 화해의 길을 기억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의